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예전처럼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요즘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맡은 일도 워낙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마음적으로는 항상 전달하고 싶은 게 항상 있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갖고 나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마음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는 계속 예전 거라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오늘 이렇게 시부야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부야는 올 때마다 복잡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시골 완전 깡시골 그런 데 가서 또 사람이 너무 없는 곳을 좋아하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시부야는 약간 좀 정글 같은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오게 되는 곳이긴 한데 근데 또 여기 또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자주 오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일본 사람들도 있지만 또 워낙 외국 사람들도 많고 또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매너가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면은 약간 좀 정글 같은 느낌이라 잘 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왔었죠. 활기가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여튼 여러분 요즘 일본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은 많지만 근데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제가 일본 그 비타민제나 이런 거 한번 올렸는데 그 비타민제를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반환적인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엄청 또 댓글 달려가지고 제가 또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거나 또는 역사적인 걸 떠나서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느끼는 점을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요즘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참정당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일본말로는 산세이토라고 하는데 거기가 원래 의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2석인가 이렇게 확 늘었죠. 그게 이제 늘었던 게 이제 외국인 혐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상 뭐랄까요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좀 있다 그럴까. 사실 이제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울어든 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자꾸 외국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로 외국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저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외국 사람들을 혐오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그들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절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다 나쁜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가요? 그것도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다 착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화를 시키는 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일반화가 무서운 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일본을 나쁜 옛날의 역사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군부 같은 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적대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
제가 제일 살아가면서 조심하는 게 절대로 일반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 갔을 때 거기서 헤이그 유명하잖아요. 그 헤이그에 이제 국제법 학회 이런 것 때문에 갔을 때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현지에서 솔직히 차별도 받았던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덜란드 전체를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좋은 대우 받거나 또는 나쁜 대우 받거나 그거는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르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순간 우리가 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흉악한 그런 범죄자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 사람만 보고 누군가가 한국이란 나라를 전체를 판단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조두순을 알게 됐다. 근데 조두순을 갖고 한국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왜 일본에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가장 큰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히 이제 서양 애들이나 또는 뭐 서양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아시아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외관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저도 이제 일본어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일본 사람으로 보고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례하다 그럴까? 그런 걸 솔직히 많이 느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정말 왜 그렇게 행동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자기들 나라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무례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솔직히 그런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다고 외국인 전체를 또 매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사람들이라는 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그게 또 영상으로 또 계속 돌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유튜브 하는 건지 영상을 찍다가 그게 기차에서 그랬나,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를 밀고 때리고 막 그랬던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화나죠.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우를 보고 화가 난다기보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든 누구한테든. 근데 그런 행동을 버젓이 하고, 근데 일본에 와서 여행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다시 올 곳이 아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잠깐 왔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막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외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외국 사람들의 그런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또 주의할 거 있으면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정작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살짝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는 정작 아무 잘못 없는 외국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매도해 나가는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 되게 한심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외국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지금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물류가 지금 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금 여기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서 그런 트럭 운전사들도 지금 해외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손이 필요한데 일손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애를 막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럼 일본은
정부 입장에서나 이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오는 게 맞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는 게 솔직히 필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민들 여론은 그렇게 솔직히 좋지는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와서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 또 정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또 영상에 담아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래서 정말 보는 사람들이 화가 날 정도로 영상들 보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토 같은 데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전통 의상 입고 있으면은 막 사진 찍고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런 영상들이 또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적으로는 안 좋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만 저는 주의를 주거나 또는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면 좋겠고, 괜히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조용히 와서 정말 조용히 여행하고 떠나는 외국인들한테까지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부 정당들도 보면 일부러 그런 거를 좀 더 악용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섬나라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이거를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제 심지어는 매스미디어에서도 범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좀 취재한다던가, 그럼 이제 더더욱 자국민들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인데도 결국은 그렇게밖에 안 되나 보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선입견, 편견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외국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절대 외국 사람들을 일본에 못 오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죠.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일손이 부족한 것도 그렇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30%, 그리고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거의 절반, 그런 나라에서 이민도 아예 안 받겠다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 오는 거를 싫어한다거나 그렇게 몰아가는 게 과연 자국하기 좋은 건지. 근데 실제로 개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일손들이 부족한 곳에서 외국인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싫든 좋든. 도리어 만약에 제가 정책 위반자라면 일본에 이렇게 일정한 나라들 유럽에 보면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 익힐 시간도 없이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을 자국민의 문화라든가 이런 정서, 습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시간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그룹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도리어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일본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일본 전통이라든가 일본의 정서,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조금씩 받아들이면 시간을 두고, 그러면 일본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해치지 않고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외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타심만 더 커지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게 일본에게 좋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요. 어떤 일본의 리크루팅 회사 같은 경우에도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트럭 운전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본으로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인도에서도 지금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예전처럼 배타적이고 그리고 무조건 외국인들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요. 이거는 지금 뭐랄까,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300만 명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여태까지 끌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외국인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그거는 너무, 제가 보기엔 어느 나라나 저는 그렇게 몰아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거를 안 잡고 갑자기 좀 정서가 다르고 평소에 눈에 거슬렸던 이런 외국인들 전체를 다 매도해서 싸잡아서 일반화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죽인다고 해서 나라가 더 나아지나? 정말 나아질까요? 아니죠. 도리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리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너무도 문화권이 다른데, 또 너무도 정서가 다른데, 너무 또 그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동시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거를 감당이 안 되고, 또 들어온 이민자들도 자기들끼리 그냥 그룹을 이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사실 그렇게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받아들여서 이 나라의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익히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가장 성공적인 이민 정책인 것 같은데, 그거를 아예 막아버리겠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막 받아들여서, 이게 사실 일본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정말 너무 매너가 없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왜냐면 여기 정서도 이제 알고 분위기상 이제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행동들을 안 할 거거든요. 대부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무시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여기에 이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왜 이런 좀 배타적이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정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유튜브에도 여러 번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걸 봤는데 약간 선정적으로만 다루는데, 뭐 타침퍼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길에 서서 젊은 여자들이 휴대폰만 열심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다가오면 그들과 함께 이제 매춘을 하러 가는 이제 그런 영상들, 이 타칭퍼라고 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역시 성진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요,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할까? 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일본 사회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벌면은 좋겠지만 그들이 하는 거를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경제가 만약에 정말 좋고, 그리고 일자리들이 그렇게 좋다면, 일본 특히 취직 잘 된다고들 하지만, 그렇다면 글쎄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방콕이나 태국 방콕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길에 어떤 특정한 그런 거리들을 가면 홍등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보통 거리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호객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취직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이라면은 취직을 하겠지만 또 월급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합리화시켜 줄 생각은 없는데,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일본 경제 상황,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원래 일본이란 나라가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거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걸 문란하다고 볼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처자들이 막 성이 좋아서 그렇게 길에 서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면 사실 굉장히 슬픈 그런 현상인 거고, 그게 특히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본에는 언제나 그런 일자리는 있었고, 지방도 가면 그렇게 일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많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일자리들은 늘 있어 왔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숨어서 일을 하고 있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현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됐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제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그림자랄까, 아니면 좀 그늘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많이 양성화될 정도, 양성화됐다는 건 좀 이상하고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됐다라는 거,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느 나라나 그런 것 같아요. 회사들도 그렇지만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 변화를 이해를 못하고 항상 하던 것만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의 그런 미풍양속이나 아름다운 문화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전 세계가 바뀌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옛날 했던 방식만 계속 고집한다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가졌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감, 그리고 이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통인 건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룰을 어기는 건지, 그런 걸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룰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잘못된 그런, 잘못됐다기보다 예전에는 통했던 건데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어기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약간 잘못된 것이냐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는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P2P라고 하죠. Peer-to-Peer, 옛날에 이제 그런 거를 개발했던 일본 그 도쿄 교수가 있었는데, 도쿄 대학교에 그 사람이 10년 가까이를 재판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플랫폼에서 P2P로 해서 사람들이 불법 저작권 같은 걸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막 다운로드 받고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것 자체를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기소하고 해서 한 거의 9년, 10년 가까이를 법정 투쟁을 해서 가까스로 이제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동안 지쳤었는지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이 피고가, 이 도쿄 교수였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옳고 그른 거에 따짐만이 아니라 이게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잘못 악용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 것 같고, 너무 평가를 빨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판을 할 수가 있죠. 혁신인데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룰을 깬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거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한다. 그리고 그게 후르키오키 분과 자기들의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깨는 것처럼 오해들을 한다 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들만 안 변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느냐,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어떤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흐름이 있는 데선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무시를 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 이런 거를 이제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30년을 잃었다는 운동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주한 거죠. 안주한 거고, 그 다음에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 소니 같은 경우에도 처음서부터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었던 거잖아요. 초기에는 돌이켜보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뚝 섰던 거잖아요. 혼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도전 정신들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방식만 계속 고집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사실 겪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은 이게 쉽게 타개되기가 어렵겠죠. 쉽게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문제가 많지만 지금 오늘 주제는 일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비교를 하진 않겠습니다. 한국도 심각하죠.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K-팝이라든가 이런 쪽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음식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럽긴 한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화려한 이면에는 지금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1,400원대 넘었던데, 근데 환율이 1,400원대가 넘어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1,500원대나 1,600원대까지 갈 거를 지금 열심히 환율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인 건데, 그렇게 환율 방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400원대를 넘어가서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여파가 사실상은 더 크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즉 환율 방어를 만약 안 했다면 이미 1,500에서 1,600원까지 갔을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도 굉장히 도전거리가 많은데 이게 국내에서만 봤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사실상 해외에서 봤을 때 이런 환율 같은 것만 봐도 지금 누군가는 열심히 달러를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으로 사실은 튼실하지 않은 거의 반영이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깊이 얘기하면 오늘 주제는 일본인데 좀 너무 좀 딴 데로 가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제 얘기는 이제 일본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구 탓을 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미 10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 10년 만인가요? 30년도 됐죠? 일본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경고는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사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토크쇼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죠. 30년 전부터 이미 일본은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받아왔는데, 우리는 그 30년간 뭘 했나, 준비를 제대로 했나,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알고도 당했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고령화랑 그다음에 출산율이 낮고 그래서 일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AI나 로봇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손이 덜 필요하다, AI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막 레이오프 많이 지금 일자리들 잃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자리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데 또 사람도 어쨌든 부족하니까 도리어 잘 된 거 아니냐. 즉 AI를 쓰고 그다음에 또 로보틱스 쓰고 막 이러면 그만큼 일손이 잘 필요하니까 지금 줄어가고 있는 인구 현상을 봤을 때는 일본에게는 이게 유용한 기술이다. 그런 식으로 되게 단순화시켜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일반 대중이 아니고 전문가인데 도리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면 야,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건지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의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외국인들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매춘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근데 그런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일본에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면 누굴 탓을 해야 되는가? 미국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외부 요인만 탓하고 그러기에는 일본 자체에서 너무 준비를 많이 못 해온 게 좀 있다.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리포트 보면요, 미래 예측 보고서 같은 데 보면 2075년까지 했을 때 일본이 인구가 계속 줄어서 나중에 한 8천만 명까지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2천 500만 명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8천만 명까지 줄었을 때 일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 보고서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줄어들어 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 대국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5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점점 떨려나가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게. 그리고 지금 하는 정책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그 잘못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골마가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냉정히 말해서 그러면 한국이 더 좀 나은 상황이냐? 글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이런 게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하면 그래 일본이 그렇게 좋냐? 막 이렇게 또 오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최고 절정인 정점을 찍었다고 할까? 그런 경제로 봤을 때 가장 고점일 때 아마 일본이 한창 경제적으로 엄청 잘 나가던 때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쇠퇴해가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게 아니라 한참 잘 나가던 일본과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한국과를 비교해 보시면 사실 다르잖아요. 일본이 도리어 지금 이 정도 견디는 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위대했던 경제 대국이었는데 그나마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 인구의 50%가 50세 이상이 되는 그런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예전에 그 경제 대국이었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호황을 누리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 1000만 명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어느 나라나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를 비교를 해서 제가 일본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얘기를 그런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듣지도 말아주시고 다만 다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제 규모나 1인당 GDP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다라는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아시다시피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그런 수치만 갖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도 경제 규모가 있고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본 뭐 규모가 있긴 한데 근데 서민들의 삶이 그러면 그렇게 넉넉하냐? 그게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라는 게 겉으로 전체 경제를 보는 거랑 개개인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개개인들이 겪는 부분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역시 확실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안정적인 그런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결국은 뭐 글로벌화를 반대하는 그런 일본의 야당 이런 애들이 막 목소리 높이고 글로벌리즘 이런 거,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거에 반대하고 막 국민들한테 Japanese first 하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글쎄요, 완전하게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나? 이게 결국은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수적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잘 사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뭐 일본을 걱정해 준다고 해서 일본이 나아질 건 아니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잘못된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을 해서 그 문제를 잘못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야당 정치인들이나 일부 이런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이상하죠. 자국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원인이 되는 게 뭔지를 규명을 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Japanese first라든가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메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일본에서 이미 엄청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는 이런 외국 이민자들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탓을 한다든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기죠.
어느 나라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자국민들의 그 리더들이 외국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자기네 나라들이, 자기가 선출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끌어온 건데 왜 갑자기 모든 문제를 다 외국인이나 무조건 외부 요인에게만 무조건 다 손가락질을 하는가? 그리고는 갑자기 국수주의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제국주의로 돌아서거나,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나라가 정말 더 발전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문제를 일정한 그런 그룹들한테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리고 그들을 탓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도리어 더 자국을 해치는 그런 방법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본어를 하고 또 언뜻 봤을 때는 일본 사람과 잘 구별이 안 갈 때,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적대감이나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험을 못했고요. 일부 식당에서 거절을 했을 때는 너무 그게 크게 나오는데, 근데 현지에서도 그런 곳들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저도 간혹가다, 정말 간혹가다 어떤 특정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식사를 못하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갖고 이거 봐라, 이게 일본이 진짜 이렇다라고 일반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가 100군데에 갔을 때 그런 경험한 곳이 한두 군데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일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식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친절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꽉 막혔거나. 근데 그거를 갖고 이게 진짜 일본의 진 모습이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갔던 99개 식당들은, 일본 식당들은 그러면 다 진짜 일본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식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저도 가서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싸잡아서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팩트면 상관이 없는데 팩트가 아니니까요. 제가 한국 기업분들하고 어떤 카페를 갔는데, 야, 진짜 제가 이제 혼자 다닐 때는 당연히 이제 일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일본어를 하니까,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한테 영어로 말을 할 필요는 없는, 특히 이제 공공장소나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를 말할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모시고 갔던 기업분들하고 갔을 때 엄청나게 홀대를 받았는데, 되게 충격적으로 홀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주문한 다음에 부서가 울리는 거를 주잖아요. 그거를 던져서 줄 정도, 카운터에다가. 그러니까 손도 대기 싫다라는 식으로 약간. 근데 그런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걸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유난히 더 차별적이고, 그리고 더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 영나라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일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하게 외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근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러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팩트면 좋은데, 자, 그러면 친절하게 해줬던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게 정말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매너 있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일본인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 나빴던 것들 몇 가지 경험이 진짜 일본 경험이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도 합리적인 얘기고 논리적인 얘기인데,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와사비 테러 이런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몇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갑자기 이거야말로 진짜 일본인들의 진짜 모습이다. 걔들 닷대마에 겉으로 하는 그런 친절한 척하는 거 속지 마라.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거는 친일이나 반일의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팩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들 중에 만약에 택시비 갖고 바가지 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러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맛있는 식당 아주머니들도 되게 친절하신 분들 많고, 그리고 양도 많이 주시고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딱 그 사안들만 뽑아서 한국은 이렇다. 야, 봐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참 사기꾼 같은 나라다. 택시비를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한다.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일반화해서 방송을 계속 내보내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불친절하거나 굉장히 비양심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걸 갖고 우리는 99개의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한 경험은 다 가짜였고, 그 마지막 갔던 곳에서 거기 와사비 테러 받았던 곳이야말로 일본의 진짜 모습을 대변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가든요, 저도 유럽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 대놓고 차별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그렇다고 하기엔 또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구별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그 어떤 일본의 좋은 점과 또는 일본이 나쁜 점과 또는 어떤 게 정말 일본의 모습인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제 얘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현상을 볼 때,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거에 항상 정답은 아니고 팩트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려운 점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특히 이제 사업하거나 그럴 때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얘기를 좀 해볼만 한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제가 다닌 곳들 중에서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환대해주고 막 그런 곳들은요, 대체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정말 오랫동안 어떤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외국인들을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잘해주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철저하게 막 나쁜 경험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의 몇 가지를 갖고 절대 전체를 평가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그리고 어느 정도 더 그런 좀 국수주의 내지는 민족주의 그리고 폐쇄주의 이런 것들로 가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 또 오늘이죠, 그 일본 여성 총리 탄생했다고, 그 또 여성이
여성인데 여자인 아베 총리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결국은 어느 나라나 그런 정치인들 또는 리더들을 자국민들이 뽑아서 결국은 스스로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닌가. 증오와 혐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악용해서 누군가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그리고 그게 그 나라의 정책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방향이 된다면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한두 명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그렇게 된 거면은 그 한두 명이 문제겠지만, 만약에 그 한두 명의 나쁜 지도자를 국민 전체가 지지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도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또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또 그때도 가면 외부 사람들 잘못이고 외부 요인만의 잘못이고 그렇게 풀어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지금 그렇게 폐쇄 정책을 하고 외국 사람들 무조건 다 배타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라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원인이 정말 아니라면요, 그러면 엉뚱한 문제 해결하고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옳다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틀렸다든가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화시켜서 마치 비 안 오는데 갓난아기를 죽이면 그리고 받치면 비가 온대 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갓난아기들을 막 죽였다. 근데 비는 또 안 와요. 왜?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희생양, 스케이프고팅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적은 역사적으로 없죠. 근데 그런 전철을 밟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들, 그런 단점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고 완벽한 곳은 없죠. 차라리 예전에 예쁜 외국 사진 보면서 그 나라들은 패러다이스겠지라고 착각했던 그런 시기가 도리어 더 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나라를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환상이 그냥 말 그대로 컨셉이고 이미지일 뿐인 거고,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용력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완벽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하고 외국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일본의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자기들 나라의 취약계층이나 또는 이런 경제를 좀 더 살려서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이 되도록 하려면 제 생각에는 스스로 한번 다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외부에 대해만 계속 욕할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결론입니다.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일반인들, 선거 유권자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스스로들이 다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동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야당이 내세우는 그런 폐쇄주의라든가 인간 어떤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 그리고 배척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전반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그렇게 설정을 한다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그걸 걱정해요.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본의 그런 다테마에가 됐든 뭐가 됐든 매너 좋고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것이 해쳐질까봐 자기들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1시간 정도 되는데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나라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